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국과 일본 무역 협상 타결 소식도 시장에 힘이 되진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54% 내림세로 3,15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더 크게 빠집니다. 1%대 내림세로 804포인트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수급적으로는 유가증권 시장 일단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615억 원 순매수, 34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기관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2,576억 원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040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816억 원 매도 우위, 기관 역시 546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인만 홀로 1,46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5위권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강세 보여주고 나머지 종목들 약세입니다. 반도체 투톱 일제히 하락합니다. 삼성전자가 1.36% 약세로 거래가 65,100원, SK하이닉스도 1% 넘게 떨어지면서 26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0.9%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33,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현재 2.3%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조 규모의 수주 잭팟을 터뜨린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래가는 106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약세입니다. 1.41% 내림세로 거래가 90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 오늘 강합니다.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5%대 오름세로 거래가 21만 7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1.64%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KB금융도 조정받고 있습니다. 0.17% 내림세로 11만 4,400원에 거래됩니다. 기아가 5.62% 강세로 10만 3,300원, 셀트리온 0.3% 약세로 현재 거래가 18만 3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HLB 제외하고 5위권까지 모두 약세입니다. 알테오젠 0.32% 하락하며 47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이 1.28% 하락합니다. 거래가 10만 7,600원이고요. 펩트론이 지금 5위권 내에서 가장 크게 빠집니다. 3%대 약세로 28만 9,50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HLB 보합이고 에코프로 1.57% 약세입니다. 4만 6,9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파마리서치는 상승합니다. 0.17% 오름세로 57만 3천 원. 반면 리가켄바이오는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0.56% 약세 보여주면서 거래가 14만 3,2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2%대 약세 기록 중입니다. 26만 4천 원. 한편 지금 삼천당 제약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현재 21만 3,500원인데요. 지금 90조 시장 경구용 GLP-1 제네틱 생동성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입니다. 한편 휴젤 0.14% 오름세로 거래가 34만 9,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는 보도에 우리나라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선 관광업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일본이 알래스카 LNG 합작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산업과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가 가시화될지 주목되면서 관광 업체들이 부각됩니다. 하이스틸이 23.3% 급등하며 5,490원, 이렘이 19.3% 상승하며 거래가 1,012원이고요. 동양철관까지 15.5% 오름세입니다. 거래가 2,032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죠. 자동차 섹터도 상승합니다. 미일 자동차 관세가 15%로 조정 합의됐다는 소식에 국내 자동차주도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아가 5.73% 강세로 거래가 10만 3,300원이고요. HL만도입니다. 4%대 오름세로 35,700원대. KG모빌리티도 1.39% 강세로 거래가 3,64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달러 약세 크게 내리면서 1,381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78원 70전으로 소폭 더 내려왔었고요.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1,38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지금 낙폭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3% 약세로 3,146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1.24% 하락하며 80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장 어제처럼 장 초반에 반짝 상승하다가 이내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워낙 많으니 장중에 변동성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오후장 들어 낙폭이 확 커지는 흐름이었죠. 그러게요. 네. 오늘도 일단 약세로 지금 네.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장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간밤에 반도체 주식이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것이 어제 오후부터 미국 투자가들은 알지 않았을까, 기관 투자가들은. 그래서 우리 선물 시장에서 좀 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은 어저께까지는 반도체의 오버서플라이 개념이었는데 간밤에 넘어가면서는 수요도 약간 주춤할 건가? 뭐 이런 얘기, 스타게이트 때문이죠. 네. 말씀드리면 스타게이트는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이 추진하는 이제는 대규모 엄청난, AI 투자 그렇죠. 프로젝트죠. 근데 그것이 좀 축소 내지는 처음에 스타트가 좀 뻐그덕거린다. 오픈 AI하고 이제는 그 소프트뱅크 사이에 좀 어떤 가지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단순 의견 문제인지 부지 선정의 문제인지 전력의 확보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아직 알려지지 못했지만 월스트리트 뉴스가 나왔고 그걸 반박하듯이 오늘은 그 소프트뱅크에서 오히려 4.5기가와트 더 확대한다, 오히려 원래 계획보다 이런 네. 걸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중장기 비전이고 지금 당장에 스타트하는 거는 텍사스 주에서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주에서 조그맣게 한다는 이런 식이 나오니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미국의 대부분 AI 관련된 주식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빠지는 날이었어요. 오늘은 빠진 게 맞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네, 있다. 불가피한 면이 있고 그다음에 상법에 관련되는 거는 미국 외국 투자가보다는 국내 기관 투자가 내지는 개인들이 조금 마음에 조금 부담이 안 얹지 않겠습니까? 네. 스코프를 줄인다는 얘기도 있고 자꾸 세금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는 물론 자사주에 대해서 소각은 다시 6개월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 정책이 좀 왔다 갔다 내지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좀 분위기가 좀 싸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보는 왜 개인들은 팔고 있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반도체는 좋은 게 없었고 그다음에 환율은 여전히 아직은 높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노이즈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부담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일본이 이제 관세 타결했다고 전해졌죠. 내려갔죠.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에 비춰보면 한국도 20% 이하 내지는 15% 가능한 거 아니야라는 걸 보이지만 그걸 확인해야 되고 네. 자동차도 낮아졌다 하니까 자동차주는 그동안 많이 억눌렸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래도 현대차는 좀 많이 그렇죠. 한 5% 3%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주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오늘 반응만 봤을 때는 바로 붙을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이제 특정한 이슈가 있는 섹터나 종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좀 이제 횡보나 눌리는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많이 올랐어요. 빨리 많이 올랐어요. 빨리 많이 올랐다. 네. 이게 말이 오른 게 한 40~50% 오르는 게 1년, 2년 정도 오른 게 아니고 불과 2개월, 6, 7, 2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2개월 사이에 오른 거니까 빨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만 이벤트나 조금만 노이즈가 되더라도 그거를 핑계 내지는 계기로 삼아서 경계감이 나왔을 거고요. 네. 아마 지난주부터 그냥 나왔을 것이고 그를 액션을 누군가 취하면은 또 따라가는 분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나마 좋은 거는 타코가 나왔다. 타코 트럼프가 세게는 안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데 워낙 약세가 되고 있다는 거 일시적으로 그래서 실적 시즌 앞두고 내일 모레 나오죠. 실적에 대한 것도 체크하고 싶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은 오늘은 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 상태를 보면 네. 5월부터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긴 했지만 그렇죠. 최근 기류는 좀 모르겠어요. 네, 환율도 좀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네. 외국인 수급이 일단은 받쳐줘야 3,200 이상으로 가긴 갈 텐데 네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일단 미국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 아주 세게 안 나가는 게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네 자체의 부담을 적절히 매니지 하면서 가는 거라고 그러고 네.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국채 어떤 수급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부채 한도 이슈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가 났던 그거를 잠깐 잊고 그 원 달러가 그렇게 갑자기 빠르게 달러가 약세가 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안 된다면 원화가 강세가 빨리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1360까지 갔던 것이 슬금슬금 1390, 80 왔다 갔다 해서 심적인 분기점이 뭐 1390 이상 되지 않으면은 이걸로 인한 추가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악재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적이 좋고 수출이 잘 되면 다시 원화 강세가 되겠죠. 근데 그건 실적 시즌이니까 확인을 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고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오려면 환율도 좀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고 실적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른 주식을 찾기가 만만치가 않다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시점을 빠르게는 잡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외국인 수금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이야기 해보죠. 네. SK하이닉스가 7월 14일에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 네네네. 조정이 이제 세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26만 원대까지 일단 네네. 내려왔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이후의 행보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투자자들도 관심이 갈 것 네네.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그 오버서플라이 네.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수요의 전망이 이슈가 되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수요가 탄탄하다는 가정하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어떻게 싸워서 공급을 초과하느냐 그런 논의가 지금 나흘 동안 있었던 거니까 수요에 대해서 오늘 그 스타게이트 이슈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일파만파라면 얘기 논의 필요가 없습니다. 다 팔고 자동차라든지 다른 주식 사거나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살 게 없으면 장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수요는 오케이다라는 그거 기본을 깔고요. 오늘 나온 뉴스가 얼마나 그 베리파이가 되는지를 모른다는 가정에서 하면은 지난주 이번 주 어저께까지 나온 거는 일단은 공급이 초과냐는 건데 현재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공급이 초과라는 전망은 어디서 나온 거냐? 네. 삼성전자가 HBM에서 엄청 잘해서 공급을 엄청 늘려서 하이닉스하고 가격 경쟁을 붙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가격을 후려친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거죠. 그거 어떻게 될지는 내년 1분기 가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지금 확인된 게 없는 거죠. 근데 주가는 왜 빠졌느냐?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뺀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랐죠. 삼성전자 왜 올랐느냐? 다른 것 때문에. 넌 HBM 때문에. 파운드리 뭐 수익성이 좋아진다. 폴더블은 잘 팔리면 폴더블은 들어가는 AP 반도체 칩을 자기네가 스스로 만드니까 네. 적자가 2조 3천 나는 게 한 6개월 만에 바로 1조가 된다. 뭐 이런 폴캐스트 나오는 거. 그다음에 자사주로 메꾸니까 주가가 최소한 안 빠진다. 포함해서 그래 삼성전자가 우리의 삼성전자인데 HBM3까지는 지었지만 HBM4에서는 이를 낼 수도 있어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이런 게 삼성은 우위를 했고 하이닉스를 이제 팔고 이렇게 하는 콜이 어떤 그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는 뭐냐? HBM4 콜 나고 나서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포콜 그러면 그거 아니잖아요. 모르죠. 팩트가 아닌 네. 거. 지금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공식적이 아닌 걸 가지고 자기가 하는 건 기대죠. 배팅이죠. 배팅이죠. 네. 그다음에 그 폴더 프렌이 잘 팔려서 얼마나 그 영향이 있을까? 그것도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H20 이슈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H20는 하이닉스가 H20E에 들어가는 HBM3E는 하이닉스 거고요. 네. 다만 이슈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엔비디아가 싼 거 제품 만들려 하거든요. H20가 아니고 그 낮은 제품 B40, B30인가 그런 거. 그거는 HBM이 아니고 DDR7이에요. 그걸 삼성전자가 네. 판다는데 네. 그렇게 해봤자 얼마 되는지 아세요? 2천억도 안 됩니다. 그거 갖고 지금 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냥 수급 갖고 올라간 거고 기대감은 올라간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 초과 공급인지 여부는 내년에 가야 되고 다만 삼성이 뛰어들면은 HBM3E 옛날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의 압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HBM3 중심에서 내년에 HBM4로 갈라 하면은 HBM3에서 가격이 만약에 20-30% 내려가면은 업체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HBM4로 가든지 다른 제품 생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가격 하락을 막고만 있을 어떤 하이닉스가 아니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포캐스트가 맞다면은 삼성전자의 HBM3에 대한 가격 예측도 낮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이익 전망도 내년에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하이닉스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본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애널리스트도. 그래서 지금은 그런 콜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다 필요 없고요. 삼성하고 하이닉스하고 누구 싸우냐?
오늘 보세요. 다 빠지거나 다 올라간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요가 흔들리면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미국의 주식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AI 관계돼서는. 왜? 반도체 공급해 주는 데 둘이 싸워 가격이 내려간다며. 그러면은 그걸 갖다 쓰는 업체들이 좋겠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왜 싸워요? 그거 제껴놓고 다른 거 하는 게 낫죠. 만약에 진짜 AI 수요가 괜찮으면은 전력 반도체를 변압기를 사든지 많이 빠졌을 때 아니면 미국 주식이 빠질 때 사든지. 근데 수요가 오늘처럼 오라클 스타게이트 수요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진짜라면은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정 왜 살고 왜 파는지를 계산 내지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안 하면은 그때 흥분해서 꼭지 잡기 좋다. 삼성전자 68,000원 잡은 사람도 꼭지 잡은 겁니다. 단기적으로. 흥분하지 말자. 확인된 걸 가지고 기초로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도 짚어보죠. 2차 전지가 요즘에 좀 많이 반등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2차 전지 이제 테슬라 실적 네. 또 나오니까 네. 어떻게 될까? 이게 좀 새로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여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추세 전환의 네. 신호탄인지. 일단은 최근에 오른 거는 리튬 가격이 좀 올랐어요. 맞아요. 몇 번. 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반등한 거는 타당합니다. 타당하고요. 그리고 일부 그 흑연 음극재 사용하는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재를 하면서 관세가 높아져서 네. 한국의 음극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 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올라간 거 이것도 리즈너블 합니다. 네. 그래서 트레이딩 영역에 들어간 건 분명합니다. 한국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잘 요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그 LG엔솔하고 SDI나 SK이노시 말고 우리가 양극재, 음극재라는 것들 네. 이런 쪽은 PER이 여전히 100배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그런데 옛날처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동행하는 게 가끔 계속 있죠. 근데 동행 지수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1대1이었으면은 지금 1대 한 0.5 그럴 때도 있고 왜 그러냐?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를 가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이슈하고 로보택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되는 거고요. 아까 밸류에이션이 아직은 높다는 거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인데 3년 전, 2년 전에 우리가 2차 전지가 흥분할 때 올라갈 때 말이죠. 미국에서 전기차가 판매되는 보급률에 대한 전망이 2030년에 네. 67%였습니다. 지금 얼마일까요? 35%입니다. YOY 기준으로. 아니요. 2030년도에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의 67%를 전기차로 하겠다는 모토가 있었던 게 2, 3년 전에 우리가 흥분할 때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었다는 네. 거예요. 지금은 35%고요. 절반이 깎여.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셀에서 마켓시어, LG나 SDI나 SK이노베이션의 셀 업체의 마켓시어가 그 당시에 70% 중반이었거든요. 지금은 35%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계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실적이 2분기가 바닥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그지같이 나와도 더 나아진다는 건데 주가가 오르는 건 맞는데 그게 과연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얼마나 빨리 도달할 수 있는지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목표 주가 에너지 목표 주가에 80% 90% 가면은 일단 상당히 조심하시고 그 괴리가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 흑연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리튬 가격 오르면 그때 하루치기야, 일주일치기, 2주일치기, 길면 한 달치기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 영역입니다. 트레이딩 영역. 그나마 만약에 장기적으로 진짜 2년, 3년을 본다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는 테슬라하고도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의 로드맵상으로 LG 엔솔하고 아주 장기적으로 LNF 정도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이버 좀 여쭤볼게요. 네이버가 네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서 네이버 출신의 이제 장관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기대감, 또 네네. AI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소버린 AI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네이버 주가가 요즘에 좀 많이 조정받고. 네네. 왜 그런 거죠? 일부 증권사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아까 그 말씀하신 서브렌에 대한 거 국가적인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주가가 쌌어요. 20만 원 막 됐을 때 네.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30만 원, 36만 원 5%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한 22만 원이 지지되는 여부를 좀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가 가장 낮은 쪽이 그 정도예요. 지금 이제 22만 원 정도 되면 PER이 16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의 성장력을 봤을 때는 16배 이하가 내려가면 좀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20만 원 이하 내려갔을 때 그냥 과하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올라갔다 다 토해냈기 때문에 성장성이 유지된다면 20만 원 초반에서는 이제 버텨야 되는 게 있고요. 요 사이에 특별히 악재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높아졌잖아요. 네. 마진, 세이프티 오브 마진, 안전 마진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곱하기 0.8 정도 하시면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32만 원, 35만 원까지 보면은 0.8하면 26, 7만 원 정도가 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접근하려면은 주가는 한 22만 원 버티면 거기선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방원 중에서 하나 더 짚어볼 건 이제 탑10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어제 아주 그냥 많이 빠졌죠. 네, 급락을 해버렸어요. 네네네. 두산 에너빌리티 힘이 빠진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일시적인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일시에 보는 게요. 뭐 체코 원팀에서 수주받은 거 4조짜리 있고 그 다음에는 웨스팅하우스 나오는 게 있어야 되고 루마니아 나오는 게 확정대로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하고 나서 새로운 수주 아니면 원래 예상되는 수주가 확정되는 거 그 스케줄이 언제냐면은 9월 넘어가서 10월, 11월, 12월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공백 상태예요. 그런 소식의 공백 상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어저께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스타게이트 이슈 있었잖아요. 네. 이런 게 센터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진영이 뭐 데이터 센터 진영이 뭐 어쩌다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전력에 대해서 빨리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목표 주가가 9만 원 가까이 나온 게 있긴 한데 저는 단기적으로는 과하게 어저께 빠졌다고 보긴 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아까 9월, 10월 달에 그러한 예정되고 확정돼야 되는 그거의 수주 소식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앞자리가 그러니까 8만 원 이렇게 빨리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장 네. 한번 짚어보죠. 미장이 이제 뭐 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뭐 노이즈가 네. 나긴 했지만 지수 자체만 보면 굉장히 최고치 경치를 계속 하고 있어요. S&P 500은 6,300포인트, 나스닥도 2만 포인트 넘은 지가 한참 됐죠. 네, 맞습니다. 거품론, 꼭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지적이 무색하리 많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상호 관세 시한도 다가오고 있고 네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흔들기, 네네. 뭐 이제 FOMC도 이제 네. 시작되죠. 이제 여러 변곡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네, 이번 FOMC 자체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그 어차피 금리 인하 어차피 동결은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그 파월의 거취에 대해서 해임이냐 사임이냐 뭐 대체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데이터 포인트가 이게 반반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9월 17일 날 다음 FOMC를 기다린다면 지금부터 그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국채 수익률을 내려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 동결을 하더라도 비둘기파적인 동결을 한다. 네, 그렇죠. 메시지를 확실하게 네. 확실하게 아니고 완화 쪽으로 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만 바뀌면 하겠네 이런 느낌만 받으면은 9월 17일 날 FOMC 하기 전까지도 금리 환경에 대해서 포지티브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4.3, 4.1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아까 AI에 대한 수요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은 네. PER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은 아마 5배, 24배 정도까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7월에서 9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올해 기준이죠. 올해 EPS 곱하기 하면은 6,000에서 6,600밖에 안 나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 거 이익에 대한 걸 상당 부분 한 50% 반영을 하고 만약 국채 수익률이 4.4가 아니고 4.1까지 내려가서 금리 한 번 내려간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7,000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의 상황을 가중해. 반대로 만약에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4.8% 이게 35% 찍었잖아요. 경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국채 발행하는데 뭐 문제 수급이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 역할도 못 하고 그렇죠. 관세도 파월 결국 뭐 사퇴한다든지 예. 압박 계속 아니 거세지고. 사태가 하는 것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퇴하는 게 아니고 해임을 시켜서 이 사람의 그 전체적인 연준의 독립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 여기에 포점을 맞춰서 만약 문제가 되면 일시적으로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서 국채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50bp가 올라간다는 분석이 그러니까요.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금리 인하가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또 역발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용어는 해임을 막 할 것 같은데 결국은 사퇴를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월가라든지 그 백악관에서는 원하는 건데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 반대로 4.8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올해 이익이다. 그러면 언제든지 5,800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4.45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00에서 안 빠지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4.1까지 금리 인하가 어떤 연준의 독립성의 근본적인 핵심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내려간다 하면은 4.1하고 이거 하면은 6,500 이상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6,000 이하 거꾸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AI냐 아니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여쭤볼게요. 테슬라 이제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머스크만 입 다물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네네. 좀 속설이 계속 시장에 증명이 되고 있어서. 네네. 근데 또 실적 발표하면 이제 어쨌든 머스크 입에 주목하게 된단 말이죠. 네네.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수치적으로는 영업이익이 5% 미만으로 나올 것입니다. 네. 그 크레딧 하면은 뭐 적자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주 이상한 숫자가 아니면은 뭐 그것 때문에 움직일 것 같지 않고요. 특별 모멘텀 없으면 주가는 1,100에서 400불 박스에 갇혀 있고요. 신당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으셨어요? 신당 진행 소리. 아메리카당 말씀이시죠? 네, 아메리카당. 그러니까 아메리카당 창당 반발해서 지금 경영진들이 뭐 사퇴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옵티머스 설계 보안 때문에 미뤄졌거든요. 그런 일정에 대해서 코멘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아주 포지티브하고 아주 네거티브가 없다면 그냥 현재 주가 정도가 여러 가지를 다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마지막 스테이블 코인 어쨌든 지니어스 액트가 일단 대통령 서명이 났으니까 네네. 서클을 비롯한 뭐 거래소라든지 네. 이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정책 테마로 다시 부상할까요? 큰 웨이브는 지나가는 것 같다. 웨이브는 지나갔다, 1차적인 건 지나갔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국채 수급을 위한 목적이 일정 부분 달성되고 나면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건 아니고 반영이 미리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더 좋은 어떤 엔트리 포인트가 있는 모멘텀이 시장적으로 노이즈가 났을 때 급락했을 때 새로운 대체 자산의 하나로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미국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내 스테이블 코인은 또 별도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정부 이후 상승의 날개를 달았던 국내 증시 요즘에는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연고점을 돌파한 후에 숨고르게 들어간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2분기 실적 시즌을 발판 삼아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급해진 개인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상법 개정의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과연 새 역사를 쓸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고요. IS셋 이지환 대표, IM증권 WM센터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3,200을 넘어섰습니다. 연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단계로 넘어가냐,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항상 주목이 되는데 일단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숨고르기, 조정 장세다 이런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시장 상황 이재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조정을 좀 받을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모두 좀 동일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상반기가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 모두 AI 모멘텀을 받는 쪽을 기반으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편중돼서 좀 급등했던 구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반기가 마감되고 난 뒤에 7월 달에 아마 펀드들이 아마 리밸런싱을 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부 차익 실현하는 헤지 펀드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AI 한쪽과 함께 정책 관련된 모멘텀 여기가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기관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마감 이후에 펀드들이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내보내면서 증시는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 다만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지난주 옵션 만기가 지난 이후에 기술주 조정이 좀 예견됐는데 생각보다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거는 아마도 엔비디아가 지난주에 H20을 비롯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모멘텀이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받지만 그 조정폭이 크지는 않다. 다만 이제 문제는 상호관세가 이제 나오는 직전 타이밍에서 생각보다 상호관세가 높다는 구간에서 증시의 불안감이 좀 증폭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증폭된 거에 비하면 조정폭이 크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뭔가 하방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퍼져 있다. 지금은 조정 구간에서 조정을 받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 네. 3,200까지 가는데 되게 빨리 왔잖아요. 네, 사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후로 대선 전국부터 해서 거의 몇 달 안 돼서 사실 상당히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금방 끝내고 다시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정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작년 8월부터 올해 한 4월까지 외국 매도세가 거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빠져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조금 한 1조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고 네.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6월 달에 굉장히 4, 5조 정도의 외국인 서구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본격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물론 이제 지난주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였고 JP모건도 결국에는 3년 내에 4천, 5천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향후에 PBR 1.6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됐던 거고 결국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 거는 물론 이제 파월 회의만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간세와 관련된 사실 그동안 8월 1일까지 관련됐던 간세에 대한 부분들이 애초에 마지노선에 정해졌고 거기서 이제 하나 둘씩 완화되는 이제 모멘텀의 시장은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들어왔죠. 물론 어제 GM 실적 발표도 있었고 하나둘씩 이제 간세가 포함된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하나둘씩 좀 이번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반도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일단 피할 거 피해 가자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차익 실현을 좀 빌미를 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전반적으로 좀 주춤하긴 하지만 추세 자체가 꺾였다고 보진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뭐 추세는 저는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두 분 말씀하셨듯이 사실 뭐 타이밍상으로 일단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희가 이제 3,200까지 올라오는 타이밍에 네. 사실 매도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좀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에 매도세 네. 없이 외국인의 매수세라든지 이런 거에 의존해서 쭉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 밸류에이션 문제도 사실 지금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PER도 지금 14배인데 뭐 5년 평균 17배에 비해서는 아직도 지금 밸류에이션도 낮고 PBR도 지금 잘 보시면은 정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전반적인 정부의 어떤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에 의해서 저는 뭐 지금 1배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마 저는 한 2배까지는 사실 뭐 적용받아야 되는 게 맞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문제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장 모멘텀이죠.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 나오는 정책 수혜주들의 윤곽은 벌써 딱 나와 있거든요. 반도체 AI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소비 수혜주라든지 분명히 이제 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는 사실 지금 이제 유동성 문제라고 사실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시장에서 중요한 게 지금 국내 금융시장의 지금 핵심 키워드는 디레버리징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서 디레버리징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자금들이 증시에서 디레버리징으로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는 다 아실 거예요.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타이밍은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문제, 특히 디레버리징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된다.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게 PBR, PER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성장 모멘텀 같은 것들이 다 살아있다라고 보면은 이게 급락 조정이 아니라 저는 기간 조정
또는 횡보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성장 모멘텀, 특히 이제 여기다가 유동성이 이제 뭐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어느 쪽에서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 분 다 공이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에는 공통된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저희가 하나 또 짚어야 될 변수가 환율이 됐어요. 꽤 올라왔어요. 지금 1,380원대지만 며칠 전 1,390원대 찍었고, 이게 또 사실 환율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랠리를 거쳤기 때문에 환율이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또 올라오면 이것도 외국인 수급 잘 들어오는 것 같다가 또 이상하게 꼬이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이재한 대표님. 아무래도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사실 우리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글로벌 흐름과는 약간 좀 경직성이 좀 달랐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시기를 보면 그 원달러 환율이 1,360원, 50원대에서 바로 이제 1,400원대 넘어서 1,450원까지 육박을 했다가 사실 다른 나라들은 환율이 떨어질 때 우리는 거의 공이 1,400원대 위에서 계속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증시의 저평가 원인이나 증시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것.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연말에 굉장히 작년 연말 연초에 올 초에 어려웠을 때 그 과정을 보면 환율이 고공행진한 가운데 그 채권 스프레드가 좁혀지면서 채권 마진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발을 빼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한국에서 완전히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냐라는 우려감이 증폭됐었죠. 그러다가 환율이 이제 지금은 1,300원대 후반대까지 조금 떨어졌고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다행스러운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증시만큼 이제 유입세가 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지만 채권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자금세는 좀 안정을 기하고 있죠. 다만 이제 이 환율이 민감도가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그 다른 환율 엔화나 유로와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일단 미국과 우리가 금리가 역전차가 나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 자금 선호도에서 일단 한국이 최근에는 대안이 되지만 규모가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외국인의 민감도는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한국에 유입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들 유입된 자금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로 영향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이유가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달러 자체가 강세로 가는 경우도 있고 구분해서 보긴 봐야 되는데 요즘에 환율 좀 오르는 거는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나요?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와 관련된 수출 데이터에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한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던 이제 본격적인 관세 영향들이 특히 대미 쪽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건 네. 이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대중무역도 줄어들기 시작한 측면에서는 일단 환율에 대한 약세가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이시바 총리와 관련해서도 이제 최근에 참의원 선고도 있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7월 말에 이제 BOJ 회의에서도 좀 나오긴 하겠지만은 오늘 일본 관세 이후에 하반기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엔화 관련해서 금리 인상 여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은 네. 물론 이제 미국도 지금 본격적으로 파월 이슈도 있는 상황이지만은 결국에는 달러와 약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대한 조금 지속성이 있다라고 가봤을 때는 결국에는 아시아 통화 가치에 대한 강세들은 생각보다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관세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살짝 약해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면서 1,390원까지 왔다라고 하지만은 그 이후에 대한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가 물론 오늘 일본 이제 관련해서도 관세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됐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한국과 어느 정도 관세 부분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해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9월 이후에는 조금 어느 정도 원화 가치에 대한 강세가 오히려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수별로 보면 3,200 이상으로 3,300, 3,400 가려면 아까 유동성 장세 얘기해 주셨으니까 개인들의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가장 국지가 큰 건 외국인이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네, 그렇죠. 증시가 이제 달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맞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면 사실 지금 미달러 강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화 쪽은 사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뭐 외환 보유고도 지금 4천억 달러에서 더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무역 수지 흑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5년물 CDS 프리미엄도 지금 23bp로 되게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뭐 한 달 전에 거의 한 47bp였던 게 지금 반토막이 날 정도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도 연말까지 한 2.0% 지금
까지 50bp 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고요. 달러도 물론 이제 4.5%에서 이제 4%까지 또 인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원화 쪽의 문제보다는 지금은 달러가 지금 강세로 잠깐 돌아선 게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미국 내 증시가 달러가 약간 트면서 계속 고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그렇게 뭐랄까 넘쳐나기보다는 약간 좀 타이트한 상태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지니까 그동안 미국 증시에서 좀 나왔던 미국에서 나왔던 한국으로 좀 흘러들어던 자금들이 일단 거기도 좀 스톱이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환율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조금 이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한 1,350원까지 이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원화 강세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환율만 보고 들어오기는 조금 지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 환율이 좀 안정화돼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자금이 미국 시장에다가 올인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해외로 좀 나올 수 있는 기회도 한번 마련돼야 그래야 지금 국내 증시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책 얘기 하나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제 정책도 요즘에는 모멘텀을 상당히 받다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슈가 나오면 반대로 또 이게 또 악재로 조정의 빌미가 되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그 상법 개정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차례에 걸쳐서 발의가 됐어요. 이제 최근에 발의된 거는 더 세진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6개월 안에 기존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자사주 소각은 증시 투자자들한테는 일단 호재는 호재인데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된다. 한국 기업들한테는 여건에 따라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이 의무화 법안에 대한 평가부터 좀 해주세요. 이거는 과장님께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뭐 6개월 이내냐, 뭐 3년 이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자사주 소각화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유통 물량 주식들을 이제 줄이게 되고 결국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향후에 이제 부각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뭐 우리가 애초에 상법 개정을 시작을 했던 게 대주주가 아닌 전체적인 주주와 관련해서 이익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법안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배당소득 분리 가세까지 가기는 하겠지만은 물론 이제 결국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는 물론 추후에 어느 정도 실적에 기반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 개선세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또 거기에 대한 뭐 주주들의 이익이 더 크게 기여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이게 부담스러운 입장에서는 물론 애초에 올해 초에 나왔던 신성통상이나 뭐 오히려 자사주 관련해서 자진 상폐하는 회사들이 아마 하나둘씩 좀 나오게 될 겁니다. 뭐 그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애초에 이게 정권이 들어서게 됐을 때 물론 이제 PBR 0.8배 이상에 대한 미만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뭐 세제와 관련된 뭐 페널티까지 얘기가 좀 나왔던 만큼 네. 그만큼 부담 쓰는 건 맞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유연하게 좀 대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심한 압박까지는 좀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것이죠. 채찍과 당근을 뭐 동시에 주는 듯한 이제 이런 양상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은 뭐 저는 뭐 대환영이고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이번 정권에서 얘기하는 게 계속 이제 금융시장이 안정화거든요. 네. 아니면 정상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저희가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뭐 시장에서는 재계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6개월이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제가 보기엔 뭐 빠른 것 같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보면 미국은 사실 자사주는 매입과 동시에 거의 다 소각을 해버려요.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자기네 의무화는 알아서 아니죠. 의무화도 그냥 아니죠. 알아서 하는 예,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런데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뭐 교환사채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의 경영권 방어라든지 다른 쪽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조건 좀 추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다 지금 전 추가적으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들어와줘야 그래야 전반적으로 앞에 부분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킨다든가 정상화시키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정상화되고 안정화된 금융시장에 과연 투자가들이 몰려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지금 VIP들 같은 경우 만약에 배당을 받다 하더라도 종합과세에 포함돼 버리면 사실 이자가 반 날라가 버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사실 먹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그런데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VIP들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했던 이유가 거기가 20%라는 양도소득세를 물매도 불구하고 네. 분리과세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이런 부분들 안정화시키는 제도적인 장치, 거기에다가 투자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이제 우리 저기 팀장님이 이제 PBR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국내 이제 코스피의 PBR이 지금 1배까지 딱 올라와 있어요, 지금요. 5년 평균이 뭐 0.8배에서 1.3배 정도가 움직였는데 지금 상법 개정 거기다가 저는 이제 이 자사주 소각 그다음에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PBR 2배까지는 적용받지 않을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PBR이 지금 5.3배 정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뭐 그 정도 시장을 못 따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요청하는 것은 PBR 2배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성장 모멘텀이 아니라 시장을 밑을 받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가 지수가 이제 앞으로 더 빠지는 것보다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 국가별로 나와 있긴 한데 유럽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가 중국보다도 PBR이 맞습니다. 맞군요. 배당도 저희가 중국보다 낮습니다. 의외인데요. 상당히 후진 시장으로 여겨지는 중국마저도 물론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긴 하지만 PBR의 저평가는 일단은 해결 과제인 것 같은데, 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한 이지한 대표님 의견도 듣겠습니다. 저도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법이 처음 났을 때보다는 조금씩 이제 너무 강화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거죠. 처음 났을 때는 뭐 미국처럼 바로 즉시 소각할 거냐, 아니면 독일처럼 시가총액 10% 넘는 비율을 보유했을 때는 소각을 할 것이냐 안을 놓고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로 소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것도 6개월 내에 소각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저도 소각해야 된다는 데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그 상장된 기업을 보면 그 시가총액의 10% 넘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3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중에서 일부는 아마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라고 하면 자사주를 매각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각하기 전에 매각 관련 회사들이 다수 나올 건데, 그러다 보면 네. 증시에 너무 단기간에 압박성 매물이 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의무화지만 지금 또 하나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 기준, 윤석열 정부 때 이제 50억 원으로 이제 문턱을 좀 높였죠. 당시 이제 정확하게만 팩트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원상복구 한다는 이제 기류가 지금 여권 내에서 읽히고 있어요. 이게 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요거는 부가적인 의견들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말 원복이 된다면 임팩트가 클까요? 대주주 요건은 조금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50억이었었는데 이걸 다시 10억으로 낮춘다 그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시는 이제 거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문제 때문에 사실 결국은 우리가 뭐 계속 항상 얘기하는 거죠. 연말에서 다 매도 팔아야죠. 물량들이 예, 물론 다. 뭐 다시 언제 또 사시긴 해요. 그런데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자기 비용을 굳이 이걸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사실 그 부분은 좀 저는 조금 약간 퀘스천 마크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이 코스피 특히 증권 시장이 최근 10년간 3배, 4배 이상 이 사이즈가 증가를 했는데 아직도 대주주 요건을 10억으로 한다는 것은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파이는 커졌는데 숟가락은 더 작은 걸 줘버리는, 포크는 요만한 걸 줘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좀 재고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 보시면 상법 개정안이 누구를 위해서 시작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들을 위한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대주주들이 50억에서 10억에서 영향 없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연말에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제도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는 인식은 결국은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닌가라고 봤을 때는 애초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애초 시작에 출발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니라는 측면도 충분히 일각에서는 나올 수 있는 좀 얘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방향성이 정해진 건 아니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흘러나오는 것만으로도 갖가지 해석들, 향후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오늘 이제 세 분 다 증시 전문가 오셨으니까 요즘 이제 가장 핫했던 종목들 하나 짚어본다면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30만 원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조정 딱 이게 무슨 마치 짠 듯이 지금 조정 20만 원 뭐 중반대까지 이제 막 내려오고 막 이런 추세이단 말이죠. 하이닉스가 아마 사상 최고 실적에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달리 해석을 해야 될지 이건 이재한 대표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제 HBM에 관련되어서 내년에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제 이게 가장 큰 요지고,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원래는 17% 성장을 얘기했다가 내년 오히려 마이너스 19% 이제 역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결정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골드만삭스가 일주일 전에는 이제 반대되는 내용을 또 레포트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걸 이제 번복하면서 17% 성장해서 마이너스 19% 역성장. 이게 굉장히 이제 레포트가 뒤집어졌다는 부분에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고, 사실 이제 이 발단의 시작은 원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에지워터 리서치에서 처음으로 이 내용을 보도를 레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에지워터 리서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HBM과 관련된 부분에서 경쟁이 격화되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는데 사실 이제 이 에지워터 리서치가 이번에 나왔던 모든 리서치에 이제 가장 최초 발단이 됐는데 에지워터 리서치는 사실 작년 11월 달에 올해 1분기, 2분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는 레포트를 사실 그때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똑같은 내용의 레포트를 냈다가 올해 상반기에 완전히 빗나갔었죠.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가 D램이나 심지어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이 회복되면서 오히려 업황이 좀 바닥권을 짚고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작년 11월 달에 나왔던 에지워터 리서치는 완전히 이제 빗나간 상황인데 그 내용 그대로 올 7월 달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좀 충격을 줬고 이걸 골드만삭스나 국내 이제 몇 정권사가 인용을 하면서 다시 레포트를 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HBM과 관련 보면서 어려워졌다. 라는 부분이고 이 내용에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HBM 자체의 경쟁 격화와 특히 이제 HBM 프리미엄 관련된 부분에 HBM4에서 극격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HBM4는 엔비디아 자체가 블랙엘 울트라를 판매하기 위해서 중반기 내년에 출시됐던 걸 하반기 내지 연말로 미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레포트의 가장 큰 근간이 내년 하반기 내지 연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중반기에 내년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면서 SK 하이닉스 조정을 받는다. 약간 주주분들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금 3분기, 4분기 호실적을 앞두고 내년 하반기를 걱정해야 되냐라는 부분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겪어봤지만 어쨌든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수급이 움직인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제 대량 매도가 들어와 버리면 결국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하락을 하는데 이게 삼성전자처럼 정말 주가를 완전 추세를 하방으로 꺾을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후에 회복할 것이냐라는 부분 보면 저는 일시적으로 이후에 회복할 거라고 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HBM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히 그리고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격화되는 흐름을 우리가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공장별로 지역별로 다 따져서 공급이 확대되는 부분을 따져보면 사실 그 수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본다면 여전히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실적에 대해서 의구심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장성이 탄탄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긴 하는데 그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일단 된서리를 맞는 게 맞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6월 달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살짝 달라졌던 게 물론 그때 정영환 이제 DS 부문장님이 이제 실리콘밸리로 갔죠. 물론 네. 그동안 이제 AMD나 이제
브로드컴 쪽으로 이제 우리는 HBM3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컬 테스트 통과됐다. 그러면서 재방문을 했단 말이죠. 네.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가 한 1조 7천억이 외국인 들어갔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한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골드만삭스 대신증권도 마찬가지는 하겠지만은 그때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내년 상반기 때 이제 HBM 그 3 12단 반도체와 관련해서 초도 물량을 일단은 완판을 안 했다는 거죠. 일단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물량을 남겨놨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가상의 시나리오긴 하겠지만은 물론 어제 HBM4 샘플 자료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누가 가장 매력적으로 이 시장에서 좀 주도를 잡고 있느냐. 물론 최근에 H20 칩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쪽 우위적인 측면이 나오면서 대중 제재가 해제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이제 플립에 대한 인기도가 나왔는데 이번 플립에 들어간 게 뭐냐? 결국에는 엑시노스 2,500원입니다. 그만큼 이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때 2조 5천억의 적자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을 찍고 하반기 쪽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적자 해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소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엔비디아까지 만약에 진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매력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대신증권에서 저번에 나오는 게 내년 상반기 때는 HBM 가격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가 가장 원하는 거기도 합니다.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물론 그에 대한 이제 방박은 이제 SK 하이닉스도 저도 장기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은 HBM이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시장 자체는 더 커지게 될 거고 엔비디아 그 정승환 대표가 4월달에 얘기한 게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빅테크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지난달에 유럽 방문을 했고 유럽 방문 가가지고 또 이제 영국 쪽에 관련해서 AI치 수주를 받았고 저번에 사우디에서 받았죠. 이제 시장 자체가 글로벌하게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 가격에 대한 이제 저하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일 실적 발표 때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오해와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그에 대한 우리는 가이던스에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반등은 내일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총 1, 2위 이 반도체 섹터 워낙 국지가 크기 때문에 같이 가야죠.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삼성전자 7만 원, 하이닉스 30만 원 재돌파. 그렇죠. 이런 그림 네.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뭐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먼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앞에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사실 앞으로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 가이던스를 시장에서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오는 매출이라든지 뭐 매출만 해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30%, 영업이익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80% 이상이 지금 올해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PER 보면은 7배죠. 그다음에 추정 PER도 지금 6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고 있는 수익 자체도 지금 주가에 반영을 못했을 정도로 아직까지 미달된 상태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미리 내년에 그 HBM의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을 미리 반영을 하는 게 맞는가? 이 부분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SK 하이닉스가 3분기, 4분기에 지금 시장의 우려와 달리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뭐 마이크론이 계속 지금 추격을 하겠죠. 이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만약에 제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다시 저는 이제 펀드멘탈에 회귀하는 최소한 뭐 한 거의 40만 원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를 못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관망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물론 이제 분기 실적을 이미 이제 잠정 실적 발표는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하고 틀리게 성장 모멘텀을 계속 지금 제대로 보여주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뭐 가장 큰 게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서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도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1조 원 이상을 보여준 최소한 2조, 3조 이상을 보여줘야 되느냐.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지금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물론 지금 이제 공식적인 이제 발표는 지금 7월 31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요때 지금 또 나왔을 때 다른 거보다 지금 두 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은 이미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고객들한테 계속 이제 이 샘플링을 하면서 내년 전반기에는 이제 치고 올라오겠다는 것을 일단은 시장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범용이라든지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DDR6라든지 DDR7 같은 경우가 과연 가격을 이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계속 뭐 미국의 어떤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막혀 있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 그 부분이 풀릴 수 있겠는가?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고요. 마지막에는 저는 파운드리까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운드리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영업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파운드리 시장에서 TSMC가 거의 67%까지 1분기에 치고 올라왔고요. 삼성전자가 7.7%까지 점유율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SMIC가 6.6%까지 지금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범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까지 네. 이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 이런 것들을 제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똑같다. 지금 나와 있는 실적 자체로 본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아니면은 관망세로 돌 거냐는 3분기, 4분기 가이던스 또는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는 타이밍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엔비디아를 하나의 그 기준선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중국의 딥시크 충격 이후에 주가가 한번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이제 끝났구나. 이상은 뭐 힘들다. 뭐 이랬는데 그 말을 아주 우습게 그냥 제쳐버렸죠. 지금 AI 거품론 때마다 나온단 말이죠. 최근엔 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AI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가 힘들다,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주가가 조정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다 기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AI 거품론을 몇 차례 시장에서 얘기했었는데 다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럼 어떨까? 이재한 대표님. 저도 이제 거품론을 보기는 좀 힘들고요. 우리가 그 엔비디아의 상승을 보면서 AI 모멘텀을 예전에 닷컴 버블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그때와 지금의 뭐 PR이라든지 단순적인 재무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이익이 나는 정도를 보면 다르죠. 그 단적으로 보면 좀 전에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PR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따라온다는 거고 엔비디아도 미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가장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이 따라온다는 건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산업 자체가 이제 막 초도기를 지나서 성숙기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고 AI 산업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앞으로 투자해야 될 재무적인 부분의 투자, 뭐 캐펙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제 잠깐 이제 장중에 그 오픈 AI의 투자가 많이 축소되지 않냐라는 우려감이 좀 나왔지만 다시 샘 올트먼이 나와서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 집행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라는 쪽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샘 올트먼이 그 제시하는 숫자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좀 과장되어 보이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확실히 지금은 거품론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지난 6월 달까지 나왔던 올 한 해 그 투자를 보더라도 AI와 BAI에 관련되어 있는 캐펙스 투자도 1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AI는 15% 이상의 캐펙스 투자가 꿀당에 나오고 있고 그 외에 기타 산업은 5%, 4% 내외의 투자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인풋되는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에 대한 결과도 그만큼 기대치가 커져간다. 그래서 AI에 대한 산업은 지금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그러니까 지금 블랙엘이 나오고 블랙엘 울트라 나오고 내년에 루빈과 루빈 울트라 나오는 이 과정을 보면 AI 산업이 성장하는 데 딱 다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금은 어느 정도 데이터 처리해서 이제 직관의 영역 혹은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게 온디바이스 AI 장착되는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 과정 모든 부분에서 칩에 대한 수요는 고도화되고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겠지만 저는 적어도 지금은 아직까지 AI 산업에 대해서 성숙기나 이미 투자가 많이 집행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의 리스크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좀 더 안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지금은 HBM과 관련된 쪽에서 문제가 먼저 불거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는 상황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관세 같은 경우도 품목별 관세에서 반도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모르는 리스크라고 봐야 되는 거고 금리는 뭐 자천 타천으로 어쨌든 떨어지는 피봇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판단하기가 참 힘든 시점이긴 한데 AI 거품론에 대한
과장 의견도 듣겠습니다. 결국에는 물론 어제 바클레이스에서도 그 관련해서 반도체 관세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AI 산업에 관련해서 이게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시작 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최근에 이제 FS도 나왔고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반기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옵티머스 로봇을 양산을 할 겁니다. 이게 결국 AI 사업 자체가 이게 확장성이 점차적으로 더 커진다는 거죠. 물론 지금 로보택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니티 로봇 그리고 유니텍 로봇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 때부터 거의 한 10,000대 이상의 좀 양산이 주어지게 됐고 내년부터도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테슬라도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거의 3,000대에서 거의 10,000대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로봇에 쓰이는 이제 AI 쪽에 대한 칩 자체가 그만큼 더 많이 쓸 필요가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에서 관련된 수요는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덧붙여서 뭐 AMD나 아니면은 주문형 반도체와 같은 이제 브로드컴에 대한 역할이 좀 굉장히 커질 건데 결국에는 이 오픈 게이트가 최근에 좀 주춤거렸던 이유가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오픈 AI와 관련된 갈등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축소 이슈가 계속 이제 부각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메타나 아니면은 내일 뭐 알파벳과 같은 여러 빅테크 업체들과 관련된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변화들이 얼마만큼 변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초에 올해 하반기 때부터 축소한다라고 어느 정도 얘기는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가 뭐 오늘 얘기했던 오라클 같은 경우 물론 어제 오라클이 이제 샘 알트만과 관련해서 4.5기가와트 정도에 관련된 규모의 확장 계약 체결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이제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준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AI 성장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우려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의 초입이고 아직 이 본격적인 성장세에 들어가는 이제 단계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긴 한데 이제 우리가 주가라는 거는 미래를 미리 땡겨서 선반영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선반영했으면 어쨌든 산업 자체 파이는 커져도 주가는 거기에 이제 아마 달리 작용할 것 같다라는 걱정도 되고.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땡긴 것 같지도 않아요. 많이 안 땡겼다고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을 이제 들었던 게 엔비디아 연초부터 저는 계속 올해 더 강세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네. 물론 딥시크 사건이 터졌지만은 작년까지 많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본다면은 사실 반도체하고 AI 반도체하고 AI 산업 자체가 사실 미국에서 생산과 수요가 독점이 됐었거든요. 네. 그 이외 국가를 사실 이렇게 많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로 지금 이 AI 반도체와 AI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확산되는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글로벌로 지금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에 지금 접어드는데 그 초입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엔비디아의 지금 PER이 32배밖에 안 돼요. 160달러가 넘어가는데 32배밖에 안 되고 포워드 PR이 34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큰 성장주가 PR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지금 매출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뭐 3년, 4년치의 그러한 것을 지금 다 끌어왔다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는요.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초입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이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커질 수 있다. 수요 같은 게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면 보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사실 시장 초기 단계에서 너무 좀 세게 질른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5천억 달러요? 5천억 달러. 왜냐하면 그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취임 다음 날 나와갖고 뭐 들고 네. 나와서나 뭐 자랑을 했을 정도이니까 그렇다 보면은 사실 지금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이 AI 산업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거품론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제 계획에 맞춰갖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닌가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산업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에 예산 감축한 감세 예산안 보시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것은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런데 반도체 공장에 대한 세액 공제 그대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일즈 외교를 중동에 가서 했어요.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갔을 때 과거에 틀린 점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지금 세일즈 외교를 하는 게 뭐냐면은 반도체하고 데이터 센터 줘주겠다, AI 팔겠다 이걸 먼저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항공기, 자동차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기 때와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다 보면은 지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산업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산업으로 옮겨가지만은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반도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글로벌 산업으로서의 어떤 이제 이 추진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품론 너무 지금 생각하실 필요 없다. 예, 거품 일기도 전이다 지금. 네. 예, 아직 멀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저는 위를 열고 투자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이번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섹터가 이제 AI 모멘텀에 하도 눌려서 반도체에 비해서 계속 못 가는 섹터였고 거기다 관세 이슈까지 겹쳐졌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동차 품목 관세가 25% 일단 부과가 된 상태인 거고 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관세 부담을 안고 계산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네.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에는 오늘 일본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국에는 이제 2분기 실적, 물론 어제 GM 실적이 조금 쇼크가 났던 거는 아마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우리가 4월 달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이전부터 어느 정도 선제 주문이 나왔겠죠. 2분기는 어느 정도 현대차도 내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쇼크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제 주문 물량이 1분기 때 어느 정도 이익 성장이 좀 나왔었고 2분기는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이 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물론 관세는 어느 정도 부담은 이제 줄어들겠죠. 물론 네. 애초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환율적인 측면도 대략 한 1,350원을 기준으로 환해지를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현대차도 최근에 좀 그런 조지아 공장이나 엘리바마 공장 같은 경우도 계속 꾸준히 전기차 침투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이걸 대체를 했단 말이죠. 그게 언제 전기차로 돌아서느냐가 향후에 이익 개선세가 좀 뒤바뀔 수 좀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한 대표님, 자동차가 사실 이제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반응을 하네요. 그럼 우리도 만약에 한미 간 타결이 되면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관세율이 좀 절반 이하로 낮춰진다든가 우리가 바라는 건 이제 무관세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군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일본 관세 영향은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상품 관세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선을 계속 그었지만 사실 지난번 이제 영국이 관세 10% 타기를 했을 때 10만 대로 이제 규정을 제한 주긴 했지만 일부 상품 관세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본이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것 같고 일본이 미국과 관세 타결 협상에서 가장 난제를 겪었던 게 자동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현대차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미국이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강경하게 상품 관세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제 12.5%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품 관세라는 것도 협상의 딜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사실 토요타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하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대차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가장 큰 미국에 대한 투자 청사진을 펼쳤고 백악관에서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현대차도 충분히 협상의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같다. 라는 부분이 되고 만약에 관세가 일본처럼 12.5%로 줄어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현대차의 비관론이 어느 노는 바닥론으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이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바닥론의 힘을 좀 싣게 된다면 주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제 구간으로 들어간다라고 좀 보여지고 저는 어쨌든 만약에 상품 관세가 25%로 간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번 그 상품 관세가 마무리되고 나면 현대차는 주가는 이제 선반영해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5% 정도면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오늘 덜었다. 안도감이 나올까요? 네, 저는 괜찮은 그런 그 수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게 물론 상호관세가 미국 어떤 기업들에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점도 줄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계속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나온 지금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가 만약에
한 15% 정도 이 정도가 그래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2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의 부담감이 너무 커질 수 있다 우려감이 계속 있던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상호관세가 지금 보시면 뭐 중국은 30%지만은 미국은 또 10%를 또 받고 30%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베트남하고 지금 뭐 필리핀 이런 데들은 알고 보면 19%를 부과했지만은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제로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15% 정도는 12.5%죠. 이 정도면은 15% 시장에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15% 밑으로 합의를 해줬다는 것은 결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확실히 눈에 보이게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자동차 그 수출 중에서 이제 한국이 지금 두 번째로 그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도 한 12.5%는 충분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고 이 정도 수치라고 보면은 현대차가 지금 뭐 6월 달까지 지금 판매량이 보시면은 지금 올해 전망치를 거의 딱 채우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 지금 한 20% 정도 수출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을 EU라든지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매출 확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이 풍선 효과를 이제 어느 정도 채워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만약에 미국 쪽에서 관세가 저희가 한 12%, 12.5% 이내로 만약에 방어를 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날개를 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뭐 PER도 4배밖에 안 됩니다. 네. 예, 포워드 PER도 4.4배라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다가 만약에 악재가 걷어진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갖고 있는 지금 큰 짐 하나를 덜면서 조금 더 빨리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이라면 저는 좀 상단을 열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 제철소도 짓는다는데 일본보다는 관세율이 훨씬 더 낮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이현사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을 비롯한 자본시장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점검도 때때로 필요합니다. 속도만 내려다 방향 잃고 되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